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과대화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2프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좀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뵈면 좋은데 새해 벽두부터 아니요 지난 연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선을 좀 멀리 그러나 깊이 보시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SK증권의 서영수 상무님인데요. 이분은 부동산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해일이 오고 큰 파도가 오고 폭풍우가 일고 그러면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서영수 상무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소개를 일단 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의 사실상 전면전에 뛰어들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제 1월 중순에 언급한 이후에 좀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은 최근 상황 그에 앞서서 이제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집값 상황 먼저 볼까요? 네, 차분하게 좀 보면서 하죠. 차트부터 먼저 보시죠. 네. 그 이전부터 그랬는데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울 상급지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지속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이 상급지 아파트가 오를 때 경기 지역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주요 지역이 같이 따라오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차트를 보시면 서울 내에서도 서울의 등급으로 이제 S, A, B, C 다음에 경기 SS, A, A, B, B, C, C 나눴는데 확실히 상승률 차이가 좀 있는 것을 확인됩니다. 최근 1년간? 네, 최근에요. 서울 핵심지만 올랐다 이 말이죠? 핵심지만 올랐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격차인데요. 참 안타까운데 서울의 이제 상위 25% 지역 그리고 하위 25% 지역 보인다라면은 서울이 23.7% 하위가 뭐 8%이니까요. 예,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타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경기 하위 지역은 마이너스 13.2%.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면은 상당히 뭐 좀 심하다. 그래서 한 대략 32% 포인트에서 37% 포인트까지 지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가계의 자산인데 이렇게 가격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부의 이제 재분배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단지 상승률만 놓고 봐서 봐야 될 게 아니라 같이 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거론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1년을 놓고 보면 오르면 다 오르고 안 오르면 다 안 오르지. 그렇죠. 1년을 놓고 봤는데 저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드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의 주요 핵심 지역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제 거기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 집값의 하락의 임팩트가 사실 되게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경매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매 건수 숫자 보시면 2022년과 비교해 본다라면 거의 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경매를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경매가 안 돼서 다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파산하기 때문에 증가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게 또는 기업,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의 어떤 그런 심각성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특히 지방은 알다시피 상당수의 지방은 기업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 경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수 경기 침체로 직격 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겹쳐져 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 또한 문제입니다. 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 또한
결국에는 나중에 하락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잖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집값 상승이 이제 가계부채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산 간 격차의 확대 그리고 과도한 상승에 따른 후유증 우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건 가계부채를 동반하지 않는다. 네.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물어보실 게 이제 이번에 2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때문에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다주택자의 내용인데, 예. 서울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구성을 보면은 1주택자가 75%, 그 다음에 2주택자가 18%, 그 다음에 나머지 한 7% 정도 내가 3주택자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최근 내용들을 본다라면 이제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사례. 그렇죠? 보통은 이제 무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사례, 또는 이제 1주택자가 2주택자 된 사례, 또는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죠. 집을 갈아타기 할 때. 이게 주요 매수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매수 수요가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1주택자 중심으로 주택을 매수했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던 것이 2023년 1월 달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뭐 보유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아도 사실상 실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팔고 내 집 다음 집 사고 이전 집 파는데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2년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돼. 였다가 3년으로요. 봐준 거. 네. 예. 여하튼 거주도 이제 안 해도 되는 문제. 거주를 해야 됐었는데 거주를 안 해도 되는 문제. 사실상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주택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심지어 3년 동안 중복해서 2주택이어도 되는 3년까지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그래서 무주택 1주택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늘어난 대다수의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년 안에 팔고 또 새집하면서 또 3년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실제 보면 한 번도 다주택자 규제는 안 받으면서 워낙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주택을 투자하지 무리하게 3년을 넘기면서까지 투자를 할 이유가 사실상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6페이지에 이 차트 잠깐 보시면 이렇게 쭉 이게 집을 2개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게 쭉 줄어들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23년, 24년, 25년까지 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기에는 10년째 저는 2주택이에요라고 하는 이른바 고정다주택자도 있고 물론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갈아타는 중간이에요. 저는 1주택자인데 원래 이제 새 집 샀고 원래 집 매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에요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어떤 규제의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2022년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실제 그 이전에 다주택자가 된 사례는 그렇게 이제 많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임대사업자라든지 기타 다른 이유로 이제 2주택자가 된 사례가 많은 거지 투자 목적의 2주택자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일시적 2주택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해보고 상황 봐서 이제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사례, 그렇죠? 2022년 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 사례인 거죠. 이런 주체가 핵심 매수 수요였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일시적 이권 늘어났잖아요. 일시적 2주택자가 사실 무주택자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
예, 요게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이 2025년 15일까지는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2028년까지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년 안에 팔면 이전 주택을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5월 9일 얘기에서 그 전후로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기 기간에 맞춰서 매물을 내놓아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어느 정도의 일시적 2주택자들이 매물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장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이제 급매가 늘어난다. 예, 두 번째 이제 매도 가격이 이제 급매물이니까 싸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오른쪽 차트는 이제 매도 물량이거든요. 급매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네. 특히 서울의 상급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A, B, C급은 늘어나긴 했는데 이거를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늘었으나 예. 과거 평균보다는 아직도 많지는 않은. 예.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요거를 매도 가격,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있으면 매물의 평균 가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네. 싸게 내놨는지 비싸게 내놓고 있는지. 예.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가격을 아주 싸게 내놔야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이제 완전히 추세적 변화이다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있겠죠? 건데 예. 보시면은 서울 S 지역은 계속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낮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서울에 우리의 최고의 부유층에 사시는 분들은 최근에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게 내용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예, 뭐. 저 검은색이 끄트머리가 살짝 내려왔으니까. 예, 살짝 내려왔으니까. 근데 나머지 지역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오르잖아요. 고개를 들고 있다. 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의 규제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규제는 되기는 어렵다. 아직은 요즘 나오는 매물로 봐서는 뭐 특별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정책의 다주택자 매물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주택을 매수한 매수 주체는 결국에는 1주택자가 뭐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갈아타기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또는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자라는 사람. 근데 무주택자가 1주택자일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강남에 사는 부모님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제 매수를 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어떤 규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약간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초점이 안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집값을 올리는 수요가 내 집 마련 내지는 갈아타기 실수요라면 그렇죠. 그거를 막자니 막을 명분도 만만치는 않고 그렇죠. 안 막자니 그게 올리고 있으니 집값은 계속 그러면 안 잡힐 거고. 네.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왜 양극화가 되냐 그렇습니다. 질문했는데 예. 이제 그 부분 하나씩 짚어볼게요. 구조적인 요인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첫 번째 소득 양극화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8페이지의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2억 원 이상 8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해서 요 숫자가 이제 소위 말해서 8천만 원 이상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네. 예, 과거 대비. 예, 보면은 다시 말하면 2억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제 새로 예. 이제 2만 명이 생긴 거고 2024년도에요. 예. 그리고 전체로 놓고 보다라면 23만 명이 생긴 거예요. 예. 8천만 원 이상. 예, 8천만 원 이상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뭐 한 9만 5천 이런 숫자였던 게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8천만 원을 돌파하신 분 손드세요라고 하면 22만 7천 명이 손든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이게 산업별 근로소득의 이제 격차가 확실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거죠. 신혼부부들도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서울과 지방 간의 소득 격차 그리고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월등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신혼이라도 예, 신혼이라도요. 그래서 보면은 1억 원 이상 소득을 갖고 있는 부부의 비중이 맞벌이 부부는 34.6%. 신혼이라도. 예, 신혼이. 예. 그리고 서울의 신혼 부부의 평균이 9,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친 데이터는 없는데 두 개를 합친 다시 말하면 서울에 살면서 맞벌이 부부 이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인가? 뭐 1억 넘는 기본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주택의 구매 여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신입사원 연봉 뭐 아주 소규모 중소기업만 아니면 그냥 4, 5천 보통이고 대기업들은 그냥 뭐 5, 6, 7, 8이 뭐 보통이고 그러면 둘 합치면 1억 넘는 건 그냥 괜찮은 회사 다니는 커플이네 싶으면 신혼부부가라는 거 하는 게 신입이 또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몇 년 다니다 결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당연하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 분들끼리 또 그분들끼리 결혼하는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혼부부가 이제 저소득층에 아니라 상당 부분 상위 계층에 들어가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재미있는 데이터가 12페이지 잠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상급지의 아파트의 매입자 연령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2030 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젊은 분들이 사는구나. 네. 비싼 아파트를. 예, 비싼 아파트를 보시면은 12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면 상급지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8억인데 이거를 이제 2030 세대가 사는 거예요. 증여를 받았건 대출을 받건 자기 소득이건.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집을 사는지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규제가 필요할 텐데 이게 아직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11페이지 보면은 우리 이제 집값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대출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대출을 받아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이 들면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줄면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고 이게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그 상관관계가 최근에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이게 빨간색은 대출입니다. 대출이고 이거는 가격입니다. 그동안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던 것이 최근에는 완전 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집을 사는 분들은 더 이상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의존할까요? 이제 정부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여하튼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집값을 어떻게 하면은 좀 부양할까 초점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집값 올리는데 뭐 좋은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좋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집값 올리는데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이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증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증여를 할 때 현재 1억에서 양가 합산 3억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 플러스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차입을 할 때 2억 2천까지는 또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무이자. 예. 대략 그래서 부모로부터 한 7억 이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대출이 활성화되었다라면 뭐 충분히 이제 대출 받아서 하면 되니까 부모의 손을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아쉽게도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게, 그것을 부모님이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사면 되는 건데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집을 아예 못 사는 이런 문제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요즘은 집을 살려면 부모님이 양가 합쳐서 2억 2천씩 지원을 해줘야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의 자녀분들이 집을 사는 곳은 강남 3구나 마용성을 벗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값이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거다. 거죠. 대출 규제가 만든 나비 효과네요. 부작용인 거죠. 차라리 대출을 풀어줬으면 외곽 지역에서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뭐 할 텐데.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를 안 했으면은 어떤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금융 안정 위험 이슈가 있었겠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것만 놓고 본다라면 현재의 어떤 제도적 허점 또는 이제 제도적 그 어떤 그런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요 증여에 관련된 규제를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싸지고 이럴 때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만 보면은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대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 어딘가는 돈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돈 만들어지는 데는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특히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소위 말해서 부의 재분배가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뭐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고, 그분들은 그 분 중에 익절이라고 하잖아요. 뭐 법 절반은 갖고 있고 절반은 판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차피 집 사는 데 쓴다.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집을 키우던 아니면 자식의 집을 사던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죠. 주식시장이 활황이면 다 비슷하게 돈을 버는데 그 중에서는 큰 돈 들고 들어간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큰 돈 벌어서 집 산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시장이 활황이면 그래도 그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은 큰 돈 벌고 8명은 돈을 잃어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판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이게 차이가 큰 돈 확실히 갖고 들어간 벌어지잖아요. 분은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은 벌어봐야 몇 천만 원 정도 벌 텐데 사실 요즘에 또 전업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주위에 보면은 뭐 원래 큰 돈 굴리던 분들은 큰 돈 벌었겠죠. 몇십억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하겠냐? 뭐 하냐 이거죠. 그럼 집 좋은 걸로 바꾸든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주택 투자가 진행이 되었던 거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 정부가 6.27 대책, 15 대책은 과거의 대책과 비교해 본다라면 굉장히 섬세하고 강도 높은 규제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결과를 낳은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다 하나하나가 다 손대기가 쉽지 않은 원인 때문에 오르는 거라서 지금 만들어진
대책 가지고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의 요지로. 더 근원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다 하나에 집합되는 건데 집을 내가 구매했는데 30년 후에 집이 오른다. 30년 후에 집이 10% 빠진다. 예, 오른다 떨어진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어떤 집을 사시겠어요? 30년 후에 오르는 집을 사야죠. 떨어지는 집을 산다라면요. 빨리 팔아야죠. 사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이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는 이 보시면 이 서울 경인 지역의 모든 등급을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네. 20년 이하, 특히 10년 이하의 아파트의 상승률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요 30년 이상 아파트의 차이가 현저히 난다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와 안 좋은 아파트 간 또는 서울과 지방 간. 예. 이런 문제예요. 수도권 안에서만 봐도 저러네요. 예, 수도권 안에만 봐서도 저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집에 대한 이 자산의 의미가 예,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일본의 집이 왜 안 좋냐, 집값이 떨어지냐. 결국엔 일본의 집은 더군다나 이게 목조로 지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영해 수렴한단 말이에요. 일본의 집은. 그래서 집이 싸고 계속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나머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만한 집이 갈수록 봐야 만한 투자할 만한 집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까지 붙는 이런 악순환의 문제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조차 안 될 거야. 저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저 콘크리트 덩어리 저 팔 수도 없고 부실 수도 없고 저거 난감해져.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생각들을 누구 하나 대놓고는 안 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짐작하고 있어서 심지어 그거 팔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 사는 사람 그렇지. 내지는 아파트 살려고 하면 그런 건 빼고 나머지 사는 사람들이 몰리는 아파트들은 뻔하다. 그 말씀이네요. 예, 해운대 아파트 가격이 2021년 9월 대비 마이너스 지수 기준으로 23% 정도 빠졌거든요. 그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가 뭐 지수 기준으로 거의 25% 올랐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그 좋은 해운대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가 됐으니 무조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외곽 내지는 수도권 외곽 아파트들은 저런 고민을 갖게 되면 근데 저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현상은 저런 것 같은데 저것도 답이 없네요. 저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팽창하던 곳에는 수요가 있었던 곳이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좀 더 모여서 살게 되는 미래에는 저 동네 저 아파트는 수요 없을 거야라는 내심이 담겨있는 투자 판단일 텐데 저 어떻게 아니라고 설득을 할 방법이 없네요. 쉽지 않죠. 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이 양극화가 그래서 구조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대충 과거처럼 해서는 이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렵다. 그런데 저게 20년 전만 해도 저렇지 않았는데, 예. 가깝게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 저렇다는 말은, 예. 상무님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20년 된 아파트까지는 안 저렇다고 하지만, 예. 저거 아직 살만한 새 아파트니까 저 사람들 아직 저 잘 모르셔서 저렇지. 저 20년 안 된 아파트도 세월 지나면 똑같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저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죠? 예. 로케이션은 어차피 비슷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잠깐 새 아파트라는 거에 홀려서 저 생각 못 하고 계신 거죠? 당장은 그렇죠. 당장이야 어쨌든 새 아파트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건데. 난 몰라 어떡하나. 이론이 이 상급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정부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그럼 그냥 아이디어로서 근데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를 정부가 좀 막아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로 들려서 그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요? 그렇죠. 예, 어쨌든 빠지는 지역에 대해서 가장 이제 결국에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강남의 집값을 때려잡는 방법도 있지만 좀 뭐 과도하게 많이 빠진 지역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참 아쉽게도 이제 정책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조금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지역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이거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심한 부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간 선진국들이 많을 텐데 네. 다른 나라들도 다 겪었던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이제 대부분 다 특히나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데가 많으면은 좀 덜한데 주택에 살 경우에는 집이 노후화가 심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은 구축의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이런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더 대다수의 집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서울의 아파트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예, 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안 비싼데. 어차피 뭐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이 새로 짓는 비용 자체가 과도하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어서 네. 옛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짓다 하더라도 재건축하려면은 알다시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을 때 이 지상권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집을 지을 때 네. 이렇게 막 높게 짓게 하고 이런 게 사실 제한을 하다 보니 아무리 이제 좋은 로케이션이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사례는 드문 사례이죠. 아무래도. 일단 뭐 분석을 들었는데 조금 답답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뭐 세제를 중심으로 뭔가 집값 잡는 정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한 투자 가치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투자 예.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비용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양도세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무리 없이 잘 부과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고 예.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가장 큰 이제 맹점 문제점이 결국에는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원래도 그랬고 규제를 하면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대부분 1주택자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의 주요 매수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보유세, 양도세의 규제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던 건데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잡으면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리고 이거를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당연히 뭐 돈이 이쪽으로 규제를 안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예를 거죠. 들면 1주택자라도 네. 1주택자도 자기 집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서울 핵심지에 투자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걸 텐데 그럼 그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결국은 뭐 세금으로 환수하면 보유세든 취등록세든 양도세든 환수를 하면 그 집을 안 살려고 할 텐데 당연한 산수니까요. 네. 1주택자도 그렇게 해야지 안 산다는 데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집값은 안 사니까 안 오를 텐데 그죠? 그러면 그분은 세입자 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그죠? 아니,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축 30년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도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선택을 할 거라고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월세를 낼 바에는 떨어지는 집을 사는 게 낫다. 내가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월세 낼래 보유세 낼래를 결정해서 그런 결정인 거죠.
지금은 보유세가 거의 없는데도 월세가 몇백만 원인데 그렇죠. 보유세를 몇백만 원 내게 되면 그 몇백만 원에 몇백만 원이 더해진 값이 월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시대가 되면 월세는 2배가 되겠네요. 그게 그러겠죠? 정상이겠죠. 그게 정상 산수겠죠. 그게. 예, 정상이죠. 그럼 우리는 집값이 자꾸 올라서 위화감이 생기는 사회에서 살 거냐, 집값은 잘 안 오르고 월세가 2배인 사회에서 살 거냐를 그냥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월세가 오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집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월세가 올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평생 월세 살 거 아니라면은 충분히 집값 따라 월세를 더 내더라도 싼 집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이자와 보유세를 내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월세 낸 거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충. 결국에는 미국도 보면은 네. 월세와 대출 이자와 예, 그다음에 그 현가한 집값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비슷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형태가 돼. 그게 정상인 거겠죠. 지금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 성장률 쥐라는 걸 넣잖아요. 밸류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월세를 적게 받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물가 상승 정도만 오른다라고 얘기하면은 예,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텐데 월세는 예,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거고 전세도 줄어들 거고 하지만 집값은 떨어져서 내 구매 연령 내에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집들이 이전보다는 많아질 테고요.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군요.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보유 부담이 커지니까 네. 추가로 집을 사서 세를 놓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건가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월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이잖아요. 예. 기업이 월세를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개인이 세를 놓는 사례보다는 기업형으로 월세를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민간 임대나 준공영 임대라든지 이런 형태의 임대주택 또는 이제 반 정도의 이런 형태의 다양한 주택이 공급이 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월세가 너무 낮아서 민영 임대가 들어가기엔 수익성이 너무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수익이 올라가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되고요. 또 그걸 또 리츠화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너무 이래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예,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월세만 그대로 있고 집값만 내려가면 월세 수익률이 나와서 선순환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집값이라는 게 이제 물가와 같아서 한번 올라가면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예, 어느 정도는 예, 이게 하방 경직적이잖아요. 더군다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워낙 현금 여력들이 좋으신 분들이다 보니 굳이 싸게 안 파는. 예,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본다라면 예, 뭐 그런 집값을 떨어뜨려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더 안 오르게 공급 측면에서 이제 2030 세대의 직장인들, 서울의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지부의 공급을 늘려야죠.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양도세 뭐 되게 뭐 중과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양도세를 거의 안 내잖아요. 각종 어떤 혜택에 의해서 뭐 장특공. 예, 장특공에 의해서요. 그래서 페이지 잠깐 차트 한번 네. 볼까요? 예, 보시면 양도세의 내용을 보면은 18페이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리 12억 이상의 양도되는 아파트만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양도세율은 6.6%밖에 안 돼요. 대단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12억 미만은 거의 대부분 안 낸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예. 예, 이렇게 양도세가 과도하게 낮은데 이 과도하게 낮은 양도세는 우리 보는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율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불로소득인 양도세, 그러니까 자산소득세가 사실은 근로소득세보다 낮다는 건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억 이상의 양도세가 평균 12%예요? 평균 6.6%. 6.6%. 예. 그리고 12%는 상위 20%의 이제 근로소득자가 평균 12%를 내고 있어요. 고가 주택의 경우에 6.6 낸다는 거죠. 네. 대부분 1가구 1주택의 매매가 대부분 저거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 본질을 1가구 1주택자가 너무 세금을 적게 낸다. 대부분의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명의로 투자하던 본인이 갈아타기를 하던 그래서 똘똘을 한 채로 가던 이런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보시면 6.6%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소득 세율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실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소득세율을 조정을 한다라면 근로소득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올린다든지 보유세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값 잡는 목적 아니라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접근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세제의 합리화라든지 주거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취해야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집값 잡을 때만 세금을 건드리면, 그러면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저항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무력화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양도세 문제가 좀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19페이지인데 네. 해외 사례를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해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습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면은 소득세나 이제 양도세를 적게 내고요. 양도세를 많이 내거나 소득세나 양도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를 적게 내는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마지막에 상속세에서 왕창 걷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소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에서 왕창 걷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값에는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상속세율을 낮추고 양도세율을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소득세율을 낮추면 선진국처럼요. 이렇게 해준다라면 지금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좀 떨어뜨리면서 소득의 형평성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세제를 좀 넓게 봐서 크게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아마 양도세만 하고 보유세를 특히 이제 1주택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세율을 올린다라면은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좀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상속세율을 좀 낮추고 양도세율을 높이든가. 네. 양도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2연 해주는 거죠. 2연 정도만 해주는 거죠. 2연 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사를 못 가니까 만약에 양도세율이 높으면 그렇죠. 이사는 갈 수 있게 해주면서 나중에 집 할 때 한꺼번에 걷어가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뭐 혜택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사는 갈 수 있게 세금을 당장 뜯지는 않더라도 집으로 번 돈도 세금은 내기는 내야 되는데 1주택은 끝까지 안 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기는 해요. 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1억에 산 집을 예를 들면 계속 올라서 12억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그거 자녀가 물려받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자녀가 그냥 12억짜리 집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한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상속세에서 걷겠다라는 근데 건데. 12억짜리 집은 상속세도 안 내니까 거의.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지만 1억짜리가 12억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세금도 한 내 하나도 안 내시고 그동안 그렇게 이사 다니셨구나. 그러면 자본이득세로 부모님이 거둔 11억의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가죠. 상속세는 아니고 자본이득세로.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얼마 전 대한상의에서 상속세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데이터는 틀렸을지언정 취지는 좀 맞는 게 양도세율은 낮고 상속세율은 높다 보니 사실 집 싸게 팔아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면 네. 세금의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지 세금을 당장은 안 거두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적게 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대신 양도세는 많이 내라. 예. 우리나라 사람 사후에 다 세금을 거두면 생전에 외국으로 튀는 사람을 못 막으니까. 못 막습니다. 야, 그것도 생각 못했던 포인트네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해외 투자가 우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상속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금을 나중에 죽고 나서 내려고 밀어두는 거구나. 그런데 세금 다 내셨네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내보내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컨셉이. 국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해외로 나가면은 그거는 그러네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생각해요. 요 영상은 부동산 가격이 잡히든 안 잡히든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매년 요맘때 돌려가면서 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이야기 여러 가지 좀 해주셨네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꼭 집값 잡을 때만 달려들어서 막 이것저것 고치지 말고 네. 집값이 오를 때든 내릴 때든 상관없이 좀 거시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큰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금 제도나 집으로부터 얻는 이 투자 수익에 대한 정교한 재분배가 유일한 대안일 것 같기는 하다. 이 정도로 정리는 되네요.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몇 명이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서영수 상무님 했던 얘기가 맞았구나라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서 뭐 2030년쯤 되면 한 1,000만 명 정도는 끄덕끄덕 그래 저때 좋은 얘기 했네 라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댓글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부동산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는 되죠.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집의 문제이기도 하고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딱 다르게 하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렇죠. 그게 순간의 선택, 순간에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너무 크게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아이들 입시를 겪어보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맥락이 닿는구나.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결과가 좋건 나쁘건 하루를 잘했을 뿐이고 하루를 실수했을 뿐인데 여기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건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안 들겠구나. 실패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2023년도에도 집값 떨어진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집값 떨어질 때 현금 부자들만 좋은 결과를 나왔거든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또 거래가 안 되거나 또 전세가 안 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정작 집을 못 산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집값이 참 빠지는 게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안정화가 돼야 그게 모두에게 해피하지 잠깐 빠진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규제 중심으로 정책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게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 개각에 서영수 상무님 자주 고려해 주세요. 네. 신과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